공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날린다. 시사토크 견제구입니다. 5개월 만에 만나는 건데 그동안 좀 전 프로그램이죠. 사실 원탁의 기자들이라고 좀 이게 사라질 것 같았는데 좀 아쉽진 않으셨어요? 저는 뭐 없어졌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녹화만 안 했을 뿐이지 세종시 어느 식당을 돌아다니겨도 저희들 알아보는 분들이 계셔서 시청률이 되게 높았나 봐요. 그래서 뭐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저는 그리고 또 그런 느낌들을 받아가지고 언젠가 다시 프로그램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여운이 진짜 5개월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김호중 기자가 한솔동 천마을 버스 정류장 앞에서 술을 한잔하고 나서 갑자기 다가와서 심각하게 종용하게 됐다고 얘기했을 때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이었는데 이순 기자 얘기처럼 계속 정부 세종청사 공무원을 만나도 또 최근에는 그 어느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저녁을 먹게 되는데 그분도 계속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다시 시작하냐. 이게 기대해주고 각 분야에서 뭐 상가 주인들까지도. 그래서 뭐 저도 언젠가는 부활할 거라 생각했지만 좀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 생각은 못했고요. 그렇게 이제 좀 시민들 또 시청자분들의 열화와 같은 열화와 같은 그런 성화에 힘입어서 예. 저희가 이제 견제구라는 이름으로 다시 뭐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게 됐는데 왜 견제구로 저희가 정한지 혹시 두 분은 아십니까? 저희들이 각자 아마 아이디어를 한 10가지 이상씩 냈는데 거의 한 2주 가까운 토론 끝에 경론 끝에 이제 견제구가 선정이 됐는데 결국엔 또 PD님께서 딱 견제구 결국에는 PD 왜 물어봤어요 그러면? 근데 큰 뜻이 있었습니다. 그럼요. 그 견제구에 그 견자가 이제 볼 견자를 좀 쓰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항상 뭔가 이제 사회적 이슈 현상에 대해서 항상 보고 있는 저희 이제 기자들의 좀 뜻을 담았고 또 지역 사회가 좀 올바르게 또 건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좀 견제를 좀 제대로 된 좀 견제를 좀 하자라는 이런 의미를 좀 담고 있거든요. 두 분의 좀 각오를 또 새로 다지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오늘 오시면서 좀 각오는 좀 다지셨습니까? 그 견제구라고 또 이제 동료 기자들한테 말했더니 빈볼 날리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빈볼 절대로 안 날릴 거고요. 그리고 또 돌직구는 또 명분 있게 돌직구를 날릴 것이고요. 그렇죠. 견제는 확실하게. 예전에 원탁의 기자 제가 첫 출연했을 때 여기 이제 사내에 TV로도 방송 사내에 적혀 있는 이제 명언들을 좀 보고 그 명언을 활용해서 첫 인사를 드렸는데요. 오늘도 그 명언을 좀 활용 좀 하겠습니다. 지나친 걱정은 사랑이다. 저는 걱정하겠습니다. 왜요? 세종시를 걱정하겠습니다. 저는 견제구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야구 공이 그려져 있으니까 이제 야구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대입시켜 보면 견제라는 것이 어쨌든 그 루상의 주자를 이게 발을 묶는 의미도 있고 쉽게 도루를 훔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쁜 의미로 얘기하면 발을 묶는다라는 부분이 발목을 잡는다. 뭔가 긍정적인 담론을 형성해야 될 현안마저도 기자들의 글로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고 그 위치에 있는 사람과 그리고 시민들이 관심 갖는 현안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계속 감시하고 이런 역할로 해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견제구를 많이 던져야겠다. 근데 다만 견제구로 인해서 아무리 유현진 선수라고 해도 그 태그아웃 시키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공 확률은 높지 않지만 어쨌든 낭떠러지로 떨어지지는 않게 하는 역할을 이 프로그램이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은 항상 생각적인데 별로 재미없고. 자, 이렇게 세종시를 좀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좀 세종시의 뭐 지역 현안이라든지 이슈에 대해서 좀 견제하고 싶은 각자만의 좀 그런 주제나 이슈가 있다면 하나씩 좀 제가 좀 사전에 좀 정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먼저 이택 기자는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어려운 주제라고 볼 수 있지만 시민 주권이라는 걸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선 3대 시정 목표가 시민 주권 특별시라는 의미도 있고 세종특별자치시라는 이름 자체가 특별하게 다스린다는 의미가 또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의미를 담아봤고 뭐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뭐 한 가정으로 들어가 보면 부부 사이에 또는 뭐 자녀와 그 부모님 사이에 대화가 끊기고 불행해지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그리고 또 듣고 또 도와주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 불화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종시로 또 다시 확대를 해보면
뭐 단체장이 어떤 공약을 하거나 뭔가 의견 수렴을 했는데 제발 내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내 이야기 좀 정책에 반영해 주세요라는 게 시민 주권이라고 저는 쉽게 얘기하면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세종시범 6년 동안을 지켜봤을 때 좀 부족한 점들이 너무 많았다. 공원 하나 조성하는 데만 3년 동안 지금 그 의견 수렴하고 찬반 때문에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시스템을 세종시가 모범적으로 좀 갖춰가자라는 의미에서 한번 주제를 던져봤습니다. 어쨌든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에 네.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겠다. 맞습니다. 그런 예. 말씀이시고. 네. 자, 이성동 기자님. 저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피부로 와닿을 수도 있고 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깊이 들어가면. 저는 일단은 뭐 출범 6년 세종시 살림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지금 살림이 어느 정도 왔는지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이 살림 사정에 따라서 이제 어떤 재정 사정에 따라서 문화, 복지, 인프라 이런 것들이 양질이 되느냐 어떠면 그런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해부해서 시민들한테 한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곁들여서 뭐 개선점 그리고 시가 어떻게 노력해야 되고 정부의 어떤 시를 바라보는 뭐 시선 그리고 지원책들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께서 준비해 오신 그 주제가 다소 무거운 주제일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는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주제들이 쉽게 아닌가. 얘기하면 돈이고 저는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아이디어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건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이제 그런 주제인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그 이번 견제구로 그냥 이름만 바뀐 게 아닙니다. 네. 자, 뭐가 틀려졌냐면 네. 이제부터는 좀 앞으로 이제 저희 셋이서 항상 거의 이제 얘기를 나눴다면 네. 항상 매 회마다 저희가 이 주제와 관련된 좀 특별 게스트를 이제 한 분씩 모시려고 준비 네.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그 첫 순서로 첫 특별 게스트를 한번 저희가 섭외를 했습니다. 아, 시사 토크 견제구 오늘의 구원 투수 입장합니다. 박영성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진짜 오래간만에 좀 네. 뵙는 것 같은데 잘 요즘 계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뭐 저는 뭐 하고 싶은 일들 하고 있어요. 뭐 취미 활동도 하고 운동도 하고 친구분들도 만나고 공부도 하고 뭐 더 이렇게 바쁘실 것 네, 같은데. 그 전보다 더 바쁘고 더 즐겁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상상하지 못할 이미지가 사실은 좀 숨겨져 있으신 분입니다. 뭐죠?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네. 세종시의 전신이 옛 연기군이잖아요. 그렇죠. 그 2009년에 수정안 논란이 한참일 때 세종시는 이제 기업도시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연기군민들이 들불처럼 일어섰을 때 그 당시 인구가 한 4, 5만 정도 됐거든요. 그 대충 그 당시에 성비로 봤을 때 여성이 한 2만 5천이라고 봤을 때 그 중에 2명이 삭발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아, 정말요? 상상이 잘 안 가시죠? 자료 화면에 사진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좀 고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오늘 반드시 한번 영상을 그때 찾아볼게요. 8만 6천 좀. 8만 6천. 아, 네. 네. 밖에서 살짝 네. 들으셨겠지만 제가 이제 전화상으로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 견제구다 보니까 좀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 좀 견제하고 싶은 주제 하나를 좀 잡아주십사 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혹시 정하셨어요? 뭐니 뭐니 해도 세종시면 행정수도잖아요. 네. 그래서 행정수도에 관련돼서 오늘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나왔고요. 견제구를 던져야 되니까 저는 이 견제구를 시장님한테? 아니죠. 국회와 중앙 정치권에 멋있게 한번 던지고 싶어서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기대하겠고요. 결국에는 뭐 행정수도 완성 그리고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그리고 세종시 재정 또 이 세 가지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에 전제가 세종시로 국회 분원이 이전된다는 걸 내려오기 싫은 겁니다, 사실은. 국회 왜냐면 사무처 직원들이 아니면 사무처 국회의원들이 직원들도 그렇고. 네. 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 정도 얘기 나오고 이 정도 추진되는 것도 참 설계비가 반영이 안 되면 뭐 1년 이상은 더 지연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먼저 박영성 의원님께서 준비해 오신 주제입니다. 행정수도 완성, 딴지는 이제 그만 이건데요.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가 돼 있겠지만 세종시는 뭐 행정수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 시민들 누구나 다 공감은 하고 계실 거예요. 다만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뭐 국회나 청와대가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사실 지금은 여력치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그래도 이런 와중에도 사실 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굉장히 좀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최근에 좀 분위기는 어떤가요? 제가 이제 좋은 소식 하나하고 나쁜 소식 하나 그래요? 알려드릴게요. 예. 먼저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은 좀 아까 예. 말씀하셨듯이 국회 세종시 의사당 그
그 설치에 관한 용역이 한 10개월 만에 이제 겨우 이제 집행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국회 사무처에서 이제 조달청 나라장터라는 곳에 이 용역을 하겠다라고 네. 이제 그 용역 관련돼서 이제 공문을 띄웠죠. 띄워서 이제 아마 12월 내로 이번 계약이 달중에. 계약이 될 것 같고 이게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이 용역이 이제 다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여기 전제가 세종시로 국회 분원이 이전된다는 걸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보면 적정한 위치, 인력 뭐 이전 대상 기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이기도 하고요. 좀 나쁜 소식 하나는 네. 국회법이 지금 이제 발의된 지 2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 국회 그 운영위의 그 제도 개선 소위에서 네. 이 부분을 논의하려고 하였으나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좀 보류가 돼서 이번 회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현실을 좀 정확히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내려오기 싫은 겁니다, 사실은. 국회 왜냐면 사무처 직원들이 아니면 사무처 국회의원들이 직원들도 그렇고 네. 지금 지금 국회의원 구성을 보면 40%가 수도권 의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이라는 상징성을 오히려 더 고착화하려는 움직임이 내년에 또 반영된 게 있어요. 잘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똑같은 용역 2억 원이 지금 반영돼서 추진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그렇습니까? 뭐냐면 네. 국회 공간 재배치 용역이거든요. 그게 뭐 어떤 것이냐면 작년 7월쯤에 그 국회 내의 한 부지에 스마트워크 센터랑 기자실을 별도로 건립하는 지상 5층 규모의 그런 그 시설을 건립하게 이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말에 들어서요. 근데 들어서면 지금 현재 국회의사당 내 공간이 비게 되잖아요. 그 공간을 어떻게 재배치해서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 2억 원이 더 반영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마트워크 센터는 뭐냐면 정보세정청산 공무원들이 국정감사 때 짐 싸들고 올라와서 편하게 일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가 내려오고 적극적으로 분원에 와서 한다면 의미가 없는 용역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흐름은 가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오기 싫어한다라는 부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근데 국회 분원이 좀 세종시에 만약에 설치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조금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공무원들이 좀 편의를 위해서 한다라고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힘 빠지는 얘기를 그러니까 저는 좀 힘을 주고 싶은 저는 생각에 뭐 항상 현실을 인지하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 정도 얘기 나오고 이 정도 추진되는 것도 참 지난 정권에 비해서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나친 걱정은 아까 뭐라고 하셨죠? 미용? 사랑입니다. 연구 용역이 이제 곧 추진이 되겠지만 사실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질 않으면 네. 내년에 그 설계비 확보하는 점이 사실 쉽지만은 않은 상황일 거라고 저 스스로는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세종시에서 줄기차게 내년도 국회 분원 설계비로 한 50억 원 정도를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확보가 쉽지는만은 않은 상황 아닌가. 일단은 국회 사무처에서는 그 용역 집행하는 거하고 국회법 개정은 뭐 무엇이 선행돼야 된다, 선행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용역이 이제 집행이 되는 거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 오해나 분란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좀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예산 전국에 있어서 50억 보다는 이제 20억 정도 요구를 해놨어요. 예. 증액 요구를 해놓은 예. 상태인데 지금 아직 예산 전국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이거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용역이 내년 상반기 6월에 끝나잖아요. 끝남과 동시에 이 용역비 아니 설계비 20억이 이렇게 태워져서 내년도 하반기에 기본 설계를 바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이 되는 그래서 이게 용역 결과와 예산이 딱 맞물려지려면 이번에 꼭 20억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올해 뭐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다시 좀 국회법 개정안으로 좀 약간 돌아가 본다면 사실 이 법안을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던 것이 바로 이해찬 지금 민주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이해찬 대표는 또 지역구를 세종시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기대를 했던 게 굉장히 이 법안 그 개정 논의가 더 탄력을 붙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사실 좀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대표가 직접 나설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구심점을 좀 더 잃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간혹 드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제 뭐 요 부분 때문에 이제 궁금해서 당대표실 관계자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일단 3일 그 문희상 국회의장하고 여야 5당 대표들하고 이제 모임, 오찬 모임인데요. 그 초월에 그 모임에 나가셔가지고 분명히 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그 어떤 도움을 요청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당대표실에서 확인한 거니까 뭐 분명히 뭐 확실한 거니까요.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역은 타당성을 검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내년 하반기에 설계비는 이제 설계를 해서 실제로 들어가겠다는 것이고 국회법은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어떤 추동력입니다. 그러니까 국회법의 개정안에 이해찬 의원이 발의하신 개정안의 핵심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랑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국회 분원, 업무 효율화를 위한 국회 분원을 설치해야 된다, 세종시에. 라는 내용이 핵심이거든요. 그게 통과가 되면 자연스럽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설계비도 그냥 무조건 반영해야 되고 그리고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국회법 개정이 안 되고 내년 설계비에 반영되더라도 또 미룰 수가 있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죠.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해찬 의원 당대표 뭐 그쪽으로 몰고 가면 계속 이제 의지하고 우리 지역구 의원이니까 목소리를 높이고 이런다. 그래서 뭐 다른 뭐 한국당이나 다른 의원들이 뭐 비난의 목소리도 올리고 뭐 이렇게 뭐 말씀을 하시는. 그래도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었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말씀하셨듯이 지역구 민원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궁지로 몰고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표로 참고해야 되는데 중앙의 한 언론이 국회의원 대상으로 300명 전체는 못했어요. 한 193명 정도 했는데 국회 분원을 세종에 설치해야 된다라고 찬성하는 의견이 62%가 최근 나왔거든요. 어쨌든 공감되는 형성이 돼 있는데 그 이상하게 실행에 옮기려고 하면은 자꾸 재송이 걸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역사회에서 같이 좀 힘을 모아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지금은 사실상 그 지역 충청권이나 세종시의 그 행정수도의 초점이 국회 분원으로 사실 쏠려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청와대 집무실을 좀 세종에서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이야기가 좀 있어요. 근데 사실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 같은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도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뭐 이런 뭐 공약도 좀 있었거든요. 좀 이런 점에 대해서는 뭐 세종과 서울이 뭐 이게 좀 따로 가는 듯한. 사실은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세종에 설치한다는 건 대선 공약이기도 했어요. 근데 한 장시간 이 부분이 이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는 그 모토 아래서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 이걸로 완전 묻혀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좀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데, 근데 최근 이제 보도에 의하면 광화문 이제 집무실이 이제 공간의 문제라든가 뭐 보안의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보류됐다라는 그런 소식을 접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세종시 입장에서 다행이고 다시 한번 이제 제2 집무실을 우리 다시 한번 또 목소리 높여 얘기할 때가 됐고, 사실은 그 전에서도 계속 세종시에서는 유보지에다 줘도 좋다. 아니면 이제 최근에 저기 세종시에 이제 종합청사 안에 정부청 신청사 이제 신축을 하잖아요. 이 부분에도 제2집무실을 넣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이제 계속 추동력 있게 계속 주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시민대책이라는 또 이제 시민단체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시민 조직 또 우리 세종시 또 그리고 국회 이제 운영위를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분들 또 민주당 또 같이 국가 균형 발전을 이제 함께 하는 그런 분들과 함께 이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추인해 나가고 추동해 나가고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주제에 대한 마지막 견제구 발언 해주시죠. 혹시 기자님들 요즘 최근 굉장히 핫한 영화 보셨나 모르겠어요. 뭐요? 보헤미안 랩소디 보셨어요? 프레디 머큐리하고 퀸 노래들이 굉장히 주옥 같은 노래들이 나와요. 그 중에 노래 하나가 나오는데 The Show Must Go On이라는 노래가 나와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의역을 하자면 계획은 쭉 진행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정 수도는 계속돼야 된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찬반 양론에 휩싸이거나
의사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상황들에 시민주권 특별자치시가 과연 뭐냐. 그러니까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시정에 참여를 하는 거. 주민들은 그 행정기구가 아니잖아요. 네. 모임이죠. 행정이 뒷받침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시민들이 좀 이렇게 의견을 듣고 정책을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일관된 좀 정책이 좀 흔들릴 수도 있고. 자, 다음은 이희택 기자가 현재하고 싶은 주제 바로 진정한 시민주권 실현. 이것이 최선입니까? 좀 어떤 내용인가요? 서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시민주권이라는 건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31만 명을 돌파한 세종시의 이 작은 인구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 많은 시민들이 하나하나가 낸 의견들이 시정에 잘 반영이 되고 그리고 그게 실현이 돼서 보다 나은 세종시를 만들어가자는 뜻으로 시민주권이 나왔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민선 3대 시정부가 뭐 조례제정부터 해서 또는 뭐 예산 배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도적 정비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너무 복잡하니까 그렇고 단순히 얘기해서 표면 위에 드러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찬반 양론에 휩싸이거나 의사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상황들에 직면했을 때 단체장부터 시민들과 또 대의민주주의 기관인 시의회 뭐 이런 기관들이 어떻게 좀 지혜롭게 이런 현안들을 풀어가고 정리해내고 사회적 갈등이나 소모전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이제는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됐다. 몇 가지 찬반 양론 그리고 또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 건가요? 민선 1회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작년 1월에 그 박근혜 표지석 논란이 있었죠. 시민사회단체는 철거해라. 시청 앞 광장에 표지석이 지금 아직도 있거든요. 그 휘호가 담긴 거. 그리고 대통령 기록관에도 있어요. 그걸 철거해라라고 이제 주장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시장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찬성 의견이 많다라고 판단이 되면 철거하겠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견 수렴을 한다라고 했지만 사실 어떻게 30만 되는 그 사람들에서 일일이 다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지금 여전히 존재하고는 있습니다. 철거하자는 여론도 존재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하나의 기념할 수 있는 거니까 또 납두자라는 의견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있어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민선 3대 들어서는 당장 이제 불거진 부분이 도담동의 그 로컬푸드 싱싱장터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은 왜 우리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선거가 끝나니까 갑자기 그 요금으로 전환하냐라고 이제 문제 제기했었고 지금은 한 3개월간의 그 공방전 끝에 상생 협의안을 만들었어요. 그나마 이제 다행인 모습이고요. 그리고 최근으로 좀 들어서면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시의회가 이렇게 한 몸에 이슈의 중심에 선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조치원읍 주민들이 학계와 또 시정부랑 같이 해서 하나씩 단계를 밟아서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을 꿈꿔왔고 그게 국토부의 사업으로 선정됐는데 그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이 돼버리는 그 배경에서 소통이 없었던 거. 그래서 역풍을 좀 맞았었고 그다음에 무상 교복을 내년부터 시와 시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물로 지급할 거냐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할 거냐 이것을 놓고도 사회적 이슈가 됐고 그 의원들 사이에서도 충돌이 발생했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떠들썩했었죠. 의회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사실 불과 한 2, 3주 사이에 1년 동안 먹을 욕을 다 드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 뭐 12년 동안 의회에 몸담고 있던 분으로서 의원님 굉장히 좀 더 특별하게 이번 상황을 좀 바라보지 않으셨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은 결과적으로 잘 마무리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그렇죠. 먼저 들어요. 먼저 드는데 먼저 도시재생 관련돼서는 아까도 말씀했지 민의는 이미 충분히 학습되고 네트워크도 되고 어떻게 가자라는 비전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들을 의회가 잘 대변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고 또 두 번째는 무상교복 관련돼서는 여러 단체나 이런 이제 기관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의견들은 많이 이렇게 했으나 이런 것들을 의회 내에서 충분한 소통과 논의가 되지 않아서 그렇죠. 의원분들이 좀 갈등이 이제 야기된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현금이냐 현물이냐. 뭐 교환위와 행복위의 싸움이냐 대립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건 아닌데 뭐 표면적으로 그렇게 비춰진 것도 좀 안타깝지만 그렇게 보여질
정도로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와 수기가 없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까워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잘 마무리가 돼서 다행인 것 같고 이번 것을 경험으로 해서 앞으로 좀 더 잘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소모적 논쟁이라고 저는 볼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 왜냐면 결국에는 됐거든요. 결국엔 어떤 뭐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뭐 원하는 대로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소모적 논쟁으로만 보지 말고 일단 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초선의원들이 대다수고 그리고 또 민주당이잖아요. 어떤 거의 18명 중에 17명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래도 집행부를 좀 견제했고 집행부에다가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의미에서 좀 좋게 봐줄 만한 부분도 봐줬으면 합니다. 최근에 이제 시의회가 워낙에 시끌벅적했기 때문에 잠시 짚어본 거고 어쨌든 이희택 기자가 아까 이야기를 했던 거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실을 만들고 이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민의가 뭐 정책에 잘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 또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어떤 점에서 이런 문제가 자꾸 반복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뭐 세종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국 지자체가 모두 겪고 있는 문제인데 뭐 좀 오래된 결과긴 하지만 삼성경제연구원에서 이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이런 갈등이라든가 사회적 현안을 조정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이 우리 그 국민 1인 총 생산 그 GDP 기준으로 해서 25%가 지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줄이면 줄일수록 아무래도 아까도 이제 예산 문제가 나왔지만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에 투입할 수 있는 긍정성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아까 이제 이순동 기자가 이제 집행부 얘기를 좀 하셨었는데 사실 이제 그 조치원 도시재생 문제에 관련해서 집행부가 전혀 문제가 없었냐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무상교복 관련해서도 집행부에 문제가 전혀 없었냐 할 수가 없거든요. 단적인 예로 들면 그 수정안을 낸 안찬영 의원과 박성수 의원이 지적한 교육청에서 의견 수렴한 것이 너무 부실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약 30여 명의 그 학부모, 학생 뭐 이렇게 의견 수렴했는데 거기에서 뭐 아직 중학생이 아닌 초등학교 6학년 대상을 표본으로 넣었던 점과 그리고 그 30명의 표본을 가지고 70%가 현물에 찬성했다라고 하는 근거 자료로 의회에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31만 명이라고 만약 기준했을 때 70%가 과연 다 찬성하느냐라고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근거 자료로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세종시 내에서도 뭔가 의견 수렴의 창구,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다수가 저런 의견인데 아닌데 내가 생각할 때는 저 의견이 다수 의견인데 계속 이게 서로 지금 부딪히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합리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한 과제가 됐다는 걸 또 이번에 한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세종시 민선 3기 들어서 시민의 뜻인가요? 시민의 투표인가요? 뭐 그 인터넷을 통해서 운영도 되고 있잖아요. 이런 시스템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걸로 해서 대표적으로 활용했던 게 BRT 정류장에 쓰레기통을 설치하는데 그렇죠.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걸 했었어요. 근데 이제 세종시 파악해본 결과 70%가 찬성을 했어요, 시민들이. 그래서 시는 의욕적으로 5,400만 원을 반영해서 시의회에 딱 냈어요. 될 거라 생각하고. 근데 시의회 전액 삭감 딱 됐던 거예요. 오무도시라는 컨셉은 안 맞는다. 전봇대 없고 담장 없고 쓰레기 없는 도시랑 안 맞는다. 그리고 앞으로 정류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쓰레기통은 계속 늘어나서 예산 분담이 커진다. 뭐 나름 타당성이 있는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시가 얘기한 그 사실은 참가 인원 그 투표를 한 사람들이 얼마 안 돼요. 1,000명도 안 돼요. 그걸 가지고 70%라고 과연 볼 수 있느냐,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고 시민 투표 세종의 뜻은 단순한 투표, 그 다음에 단순한 인식을 가지고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요. 그 온라인은 또 보완제 성격이잖아요. 그래도 보완제인데 이거는 사실 10년 전에 이미 했던 그렇죠. 시스템인데 이제서야 도입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약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의사결정은 이렇게 뭐 이룰 수 있는데 그것도 심도 있는 토론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거는 대면이죠. 무엇보다도 대면 주민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거기서 도출을 하고 이게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뭔가 정책을 결정하고 하는 거야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의 당연한 흐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사실 모든 시민들이 좀 이렇게 의견을 듣고 정책을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일관된 좀 정책이 좀 흔들릴 수도 있고 뭐 엉뚱한 방향으로 또 자칫 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걱정은 또 앞서는 것도 사실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잘 해법을 잘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글쎄 그 해법이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일이에요. 어렵죠. 왜냐면 많은 시민들의 뜻이 정말 옳으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좀 어긋난 방법으로 그 민의가 과대 해석되거나
과잉 대표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모르겠어요. 아직 이제 세종시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표방한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선도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상징성이 있고.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이냐는 이제 우리의 이제 지혜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제 그 중에 하나 또 이번에 이제 자치분권 특별회계 해가지고 이번에 159억을 맞아요. 편성해가지고 각 읍면동에 나눠주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신선한 도전이고 신선한 시도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이제 칭찬할 만한 일이기도 한데 근데 저는 이제 그 뭐랄까 중심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시민주권 특별자치시가 과연 뭐냐. 그러니까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시정에 참여를 하는 거. 그 조건과 구조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시민들이 자기 의사를 반영해서 실현해서 결국은 이 지방자치를 좀 더 이렇게 또 품격 있게 이렇게 실현해보자 이런 취지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뭐 그다음에 그러면 세밀하게 어떻게 할 건데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어렵죠.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가 항상 보면 이 모든 행정이 공공선을 추구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의견을 모았을 때 정말 중용의 입장에 있어서 공공선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방법과 지혜들을 우리 시민들이 이 과정에서 학습하고 습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민권 특별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돼서 이제 출범을 할 그쵸. 건데 저도 거기 위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그 위원회가 모든 걸 결정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각 부분에서 각종 위원회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이런 기관 이런 분들의 이런 여론들이 이렇게 참여되고 수렴된 이 과정들을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서로 이제 다각적으로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근데 들어요. 뭐 일단은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는데 주민들은 그 행정기구가 아니잖아요. 네. 모임이죠. 행정이 뒷받침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럼요. 시에서 분명히 예.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그렇다면 관련 제도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특별하게도 있지만 그것도 지금 읍면동 추천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시민참여 기무조례도 만들고 이제 서서히 선도적으로 네. 세종시가 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단체자치만 학자들은 단체자치만 주장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을 확실히 더 돌려놓을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세종시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좀 잘 만들고 거기에 또 중요한 게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분명히 있어야지만 제도가 이제 활용이 되는 거죠. 만약 그게 없다면 제도 자체가 속된 말로 도루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도 그 확실한 분명한 제도를 만들고 잘 이제 짜여진 제도를 만든 다음에 시민 참여를 또 이끌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한데요. 그건 역시 또 시민들의 몫이죠. 시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떻게 참여하느냐. 대표성이 너무 이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또 이것도 부작용이 그렇죠. 있거든요. 예. 시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뭐 위원회라든가 또 지금 말씀하셨지만 제도 정비에 따른 뭐 시민들의 참여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좀 어떤 뭐 대안 같은 것들을 생각해 네. 보신 게 있습니까? 두 분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조금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해서 직접 민주주의가 처음 시도된 곳이 바로 아테네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대의민주주의가 많이 지금 그 정착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 중간이 아까 이제 시의회에서 부족했던 것이 수기라고 했잖아요. 예. 충분한 토론과 충분한 의사소통과 충분한 대면 대화 뭐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는 거죠. 이 중간에 그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 직접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아까 이제 그 시민의 뜻 세종투표인가요? 네. 예. 그거 가지고는 너무 단순한 거고요. 단순한 설문조사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근데 고무적인 게 하나 있어요. 시민 참여라는 부분에서 지금 세종시의 각 그 아파트 단지의 동대표 선출하는 것이 직접 민주주의로 되고 있거든요. 투표로 되고 있어요. 온라인 시선관위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활용률이 세종시가 서울시 다음에 2위예요. 예. 이제 그런 밑에서의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좀 더 확대해서 시로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뭔가 온라인 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를 시선관위에 문의를 해봤더니 지금 현재 시스템 구조상 약간의 비용을 들이면 충분히 시선관위랑 같이 해서 연동해서 뭐 공정성 시비도 좀 해소하면서 가능하다라고 자문을 들었거든요. 그거를 좀 시에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도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의민주주의는 어쨌든 뭐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인데 중간에 수구형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기법이 있어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아마 시도했던 것인데 신고리 5호 6호기 원전 관련해서 이제 공론조사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 공론조사가 찬성 반대 첨예하게 엇갈리는 것들을 뭐 100명 뽑아가지고 학계, 뭐 시민, 언론계 해서 뭐 1박 2일, 2박 3일 동안
막 심각하게 토론해가지고 그거를 결과를 공표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이 정도로 치열하겠는데 그래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서로 수긍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방식이 있는데 인구 30만 도시에서 어찌 보면 가장 적용하기 좋은 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공론조사를 한 번쯤은 어느 시점에서는 한번 시범 도입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방자치 시대가 이제 무르익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사명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주제 선정한 이택 기자께서 세종시에 던지는 마지막 그럼 견제구 한번 날려주시죠. 아직까지는 대의민주주의에 쏠린 의사결정 구조가 좀 강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에 쏠린 의사결정은 이제 그만! 자주재원 규모에 따라서 이제 그 빈틈을 노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수는 많지만 재원 조달 기능이 지금 수입 부분도 좀 이제 봐야 되는데 세종시가 굳이 떠안지 않아도 국가가 해줘야 되는 국가가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은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형평성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으니까 자구책에 대한 부분 그럼 어떻게 뭐 안 쓰고 안 입고 안 먹어 아니죠. 이런 방법밖에 아니죠. 없나요? 어떤 방법? 세 분이 던지는 마지막 견제구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 이승동 기자가 선정한 시민주권도 돈이 있어야인데요. 세종시에 돈이 없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 돈이 없다는 얘기보다도요. 미래 벌어들 우리 미래 먹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 창출할 수 없는 그 창출할 수 있는 그 미래 먹거리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 수목원 얘기도 하고 뭐 시민주권 특별자치 뭐 쓰레기통 뭐 온라인 조사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것들도 시 재정이 튼튼해야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시 재정이 앞으로 봤을 때 그 인구 급증이 재정 수요가 너무 발생하면서 문화복지나 뭐 인프라 이런 건설에 대해서 좀 그 자주재원 규모에 따라서 이제 그 빈틈을 노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수는 많지만 재원 조달 기능이 지금 확실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항상 좀 듣기에는 재정 자립도나 뭐 그런 것이 뭐 타 광역시도에 비해서 월등히 좀 높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는 있거든요. 네, 근데 예. 이런 상황에서 재정이 좀 위기고 또 돈이 없다라는 얘기는 좀 쉽게 이제 와닿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해가 좀 안 가실 거예요. 왜냐면 예, 다른 시도에서는 시기 질투를 하고 있어요. 예. 예. 벌써 내년 예산만 해도 1조 5천억 원이 그러니까요. 넘었고 벌써 세종시가 저렇게 예산이 많아졌어? 그래서 6천억까지 하면 2조 원이 넘잖아요. 지금 현실은 그런데 세수 좋아요. 근데 지금 이제 취득세, 아파트 취득세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말이죠. 만약에 이게 2025년, 30년 아파트 건설이 다 이루어졌을 때 세수는 어디서 갖고 올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올해가 6,200억 정도가 아마 지방세 걷어들인 수입일 거예요. 그 중에 2,700억이 아파트 취득세예요. 절반이 조금 안 되네요. 그렇죠. 43% 정도 되죠. 그리고 내년에 걷어들일 전망치가 세종시가 이제 그 통계를 낸 전망치가 6,900억 정도. 그 아파트 취득세만 3,000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아파트 취득세에만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 세종시가 소비도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걷어들일 세금도 부족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재산세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서 700억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종시는 앞으로 지금 어떻게 문화복지 비용 이런 것들을 어디서 충당해야 될지 이거 고민해야 볼 시점이 왔거든요. 지금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좀 많이 위기가 곧 닥쳐올 것처럼 저 이제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세종시의 지난 뭐 세종시 출범한 이후부터 약 6년 정도의 살림을 뭐 가계부를 책임져 오셨잖아요. 자, 그럼 뭐 이승동 기자의 말에 좀 동의를 하십니까, 의원님께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해요. 세종시는 굉장히 특수한 지역이라고 보셔야 돼요. 취득세, 등록세, 수입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요. 다른 지역은 이렇게 안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이제 한 번 아파트 살 때마다 취득세를 굉장히 많이 내잖아요. 한 가구당. 그렇죠. 이거에 의존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건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우리 이제 미래를 바라봤을 때는 걱정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동의를 하고, 근데 그렇다고 재정 지출을 안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수요가 너무 많고 신설 도시이기 때문에 재정 지출이 들어갈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사업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재조정할 필요도 있고, 정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구분할 좀 필요도 있고, 지출 부분은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수입 부분도 좀 이제 봐야 되는데 세종시가 굳이 떠안지 않아도 국가가 해줘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특회계를 많이 이제 거기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법에 보면 8조 5천억을 행특회계를 해서 세종시 건설에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한 6조 정도 지출을 했어요. 행복도 건설청이 집행하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다 아시다시피 뭐 작년, 뭐 올해, 내년 뭐 한 3천억 정도밖에 그렇죠. 예산을 안 준단 말이죠. 사실은 나머지 우리가 더 갖다 써야 될 돈 2조 5천억인데 정말 중요한 SOC 사업들은 여기서 다 해줘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8조 5천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종시 건설이 원래는 2030년까지 완성을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10년이 더 남았으면 뭐 2조 5천억 정도는 충분히 더 쓸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개념을 건가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8조 5천억 원을 2030년까지 계속 조금씩 이렇게 쓰는 의미가 아니라 단계가 있잖아요. 1단계는 중앙행정기관 이전기고 2단계는 2020년까지 그렇죠. 뭐죠? 성장기. 성장기. 자족 성장기인가요? 네, 자족 성장. 그다음에 마지막에 안정기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자족 성장기인 2020년까지 원래 이제 예산 축에 과거에 행복청한테 제가 이제 취재를 했을 때는 2020년까지 약 7조가 투입되고 나머지 한 1조 원 이 정도를 가지고 관리를 해나가면서 2030년까지 그리고 어차피 세종시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제 또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세종시가 끌어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라서 그 추이를 봤으면은 내년에 예산이 3천억 원밖에 안 된다고 하면 사실 2020년 그 내후년이죠. 내후년에 목표치를 예전에 생각했을 때 보면은 한 1조 원 가까이가 투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투입을 하겠냐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 2013년에 약 8천억 원 정도를 투입한 적이 있어요. 정모성용처럼 막 지어가고 있을 때, 그때. 그걸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 의지가 많이 좀 약하다라는 거죠. 퇴색되고 있고, 야, 니네가 알아서 해라는 분위기로 좀 가고 있다라는. 세종시의 많은 부분들 세종시 전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뭐 안 쓰고 안 입고 안 먹어 아니죠. 이런 방법밖에 아니죠, 없나요? 아니죠. 어떤 방법이 있어요? 아니죠. 그러면? 첫째는 이제 자구책이 좀 필요하죠. 세종시는 이제 소비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 기업을 좀 세종시로 끌어들여서 법인세를 좀 거액의 법인세를 유도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세종시법에 이제 재정특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재정특례를 지금 시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는 교부세를 정률제로 올려서 1% 정도가량 끌어올려서 그 어떤 그 정부의 예산을 좀 지원을 받아오는 방법을 지금 자구책으로 마련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내국세의 19.24%가 그 보통교부세 총액인데 그 보통교부세 총액이 내년에만 46조 그리고 올해가 43조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0.08%를 저희는 이제 교부세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게 한 4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1%로 이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서 1%로 올리면 그게 4천억 원 정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저도 많이 이게 복잡한데 이게 복잡한데 이제 자막으로 이제 그 선생님이 해주실 거예요. 이게 이런 그 용어 규모는 요게 좀 수치가 헷갈리는데 어쨌거나 3,600억, 4천억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요거만 일단은 그 세종시법 개정을 이뤄내서 정부하고 소통을 이뤄서 정부 지원만 있다면 이렇게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이게 풀기 어려운 숙제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만큼 가장 어려운 문제거든요. 중요한 거는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서 교부세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확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뭐 이런 사례가 그러면 뭐 정부에 또 있었습니까? 아니 제주도 같은 경우가 3%를 받아요. 그래요? 그래서 1조 2천억 정도 받거든요. 근데 제주도만큼은 아니다. 그러니까 세종시수성을 생각을 해서 어쨌든 그 재원 조달 기능 그 상승을 위해서 일단 1% 정도 아니면 0.5%라도 0.5%만 해도 2천억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시민들도 아셔야 돼요. 분명히 알아둬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수치에 좀 약하지만 계속 열을 올려서 설명드린 거고요. 이런 세종시법 개정에 대해서 의회에 계실 때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세종시법 개정을 좀 몇 차례 했었어요. 뭐 출범 때 아니면 뭐 의원수를 얼마나 한다. 그 안에서 이제 뭐 지방교부세 재정 특례를 두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한 3번 정도의 개정을 이렇게 계속 겪었는데 이번 사항도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이제 세종시법 개정 사항이 이제 되겠죠. 그렇죠. 돼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보면 그 지방교부세 재정 특례의 기한을
그러니까 법에 보면 출범은 8년으로 됐어요. 얼마 안 그게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죠. 네. 2020년까지라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죠. 네. 근데 우리 계속 얘기했지 세종시는 2030년까지 네. 우리는 일단은 달려야 돼요. 그렇죠. 예, 예. 세워져야 돼요. 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한을 30년까지 연장을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네.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2030년까지 연장한다는 조항을 문구를 넣어서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아까 이제 교부세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 또 이제 한 줄이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지방교부세 재정특례 보정 비율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25%거든요. 근데 이거를 50%로 좀 상향하는 법도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반드시 해결해야 될 세종시법 개정. 그러니까 국가 책무를 좀 더 연장해야 된다는 부분에 네, 이제 맞습니다. 동의를 하고요. 네. 왜냐하면 또 수정안 때문에 또 지연된 잃어버린 2년이라는 세월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좀 전체적으로 행복청에서 2단계 완성 시기를 2020년이 아니라 2022년까지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었잖아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많이 늦어졌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이나 2022년이 되면 사생활권의 세종 테크밸리 그 기업들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 이제 입주가 막 시작된단 말이죠. 그 시기. 그리고 2022년이 되면 중앙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거의 완성이 되고 수목원도 완성이 돼서 이쪽이 이제 관광 기능을 또 할 수 있어서 관광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이제 서서히 도래한단 말이죠. 그 시기까지 좀 연장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자구책도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낙연 총리가 얘기했던 것이 이제는 세종시가 주변 지역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읍면 지역의 균형 발전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국가 책무에 대한 부분을 이제 조금 이제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인상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형평성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으니까 자구책에 대한 부분 언제까지 이게 벌리고만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자구책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관광문화 레저 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푸시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이 주제 좀 정리하면서 이승동 기자가 하고 싶은 마지막 견제구 발언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 아까 국가총리 얘기했듯이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애를 낳아놓으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시켜주잖아요. 그래도 자식을 국가가 만들어놨으면 한때 박근혜 정부 때 대한민국의 서자 뭐 안 낳아야 될 자식을 낳았네 뭐 이런 얘기가 들렸거든요. 일단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단 자식을 낳았으면 좀 의무교육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멘트가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끝이에요? 네. 끝입니까? 아니, 마무리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또. 말씀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안 기다리세요? 알겠습니다. 세종시는 뒷감당을 네.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예. 국가, 정부, 법령을 준수하라. 견제구의 첫 게스트이자 첫 방송에 출연을 하셨는데 좀 오늘 어떠셨던 것 같으세요? 즐거웠어요. 즐겁고 네. 이 방송 출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세종시를 네. 들여다보고 그래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종시 행정수도는 계속 돼야 되고 뭐 그런 어떤 애정, 깊은 관심 다시 한번 좀 이제 깨닫게 됐고요. 오늘 너무 즐겁고 언제 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좀 초청해 주세요. 두 분도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오래간만에 한 5개월 만에 그리고 또 견제구로서는 또 첫 녹화였는데 좀 어떠셨나요? 게스트가 한 분 더 있으니까 조금 심리적으로 더 안정되는 느낌이 좀 있고요. 그동안에는 좀 약간 이승동 기자랑 대립각을 세워야 되는 부분에서 쓸데없는 에너지를 많이 쓴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첫 시도는 좀 괜찮았다고 생각하고요. 이 견제글 가지고 좀 앞으로 잘 끌어가면 원탁의 기자들 이상으로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실 거죠? 준비해야죠. 오늘 느낀 게 많습니다. 마음을 너무 놨다가 제 자신이 좀 부끄럽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기대했던 건 이상이었습니다. 네, 견제구 첫 주제로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시민주권 특별자치시 또 세종시 재정과 관련한 현 주소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세종시에서 살아가면서 알아야 하고 또 알고 싶어하는 이슈를 끄집어내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